안녕하세요. 단밤이에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재미있고 신나는 어른 동화들을 읽어드리려고 해요. 이제 곧 연휴인데 다들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도 제가 재미있게 읽어드릴 테니 제 목소리 들으시면서 달달한 밤 보내시길 바랄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꼭 해주실 거죠? 정글 북. 어느 날 밤 시온이 언덕에 늑대 동굴에 조그만 사내 아이가 아장아장 걸어 들어왔어요. 곧이어 호랑이 시역하니 나타나 아기를 찾았지요. 내 사냥감을 찾으러 왔다. 이 아기는 우리 거야. 너에게 내어줄 수 없어. 사람의 아이를 키우겠다니 어디 두고 보자. 시역하는 몹시 화를 내며 사라졌어요. 늑대 부부는 동물들의 회의에 아기를 데리고 갔어요. 동물들은 당장 아기를 죽이자고 했지만 갈색곰 발루와 검은 표범 바기라의 도움으로 아기는 정글에서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아기는 털이 없는 개구리처럼 생겨서 모글리라고 불렸지요. 모글리는 늑대들 틈에서 날쌔고 사냥 잘하는 용감한 소년으로 자라났어요. 어느덧 모글리가 10살이 되었어요. 박이라는 모글리에게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시역하니 젊은 늑대들을 부추기고 있어. 넌 사람이니까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다고 말이야. 모글리, 내가 살기 위해서는 마을에 가서 붉은 꽃을 가져와야 해. 정글의 동물들은 불을 붉은 꽃이라 부르며 두려워했어요. 바기라의 말에 모글리는 마을로 가 숯이 담긴 항아리를 가져왔어요. 늑대들의 회의 날 젊은 늑대들은 모글리를 내쫓으려 했어요. 저 녀석은 사람이야. 우리와 함께 살 수 없어. 자기 종족으로 돌려보내야 해. 늑대 무리와 시역하는 으르렁거리며 모글리에게 다가왔어요. 슬퍼진 모글리는 늑대들에게 외쳤어요. 난 언제까지나 늑대로 살고 싶지만 정글이 나를 원하지 않으면 하는 수 없지. 그러고는 숯이 담긴 항아리를 내던졌어요. 숯덩이가 마른 풀 위에 떨어지면서 불꽃이 타오르자 늑대들은 슬금슬금 뒤로 물러섰어요. 모글리는 횃불을 시역한에게 휘둘렀어요. 꼬리를 불에 댄 시역한은 놀래 달아났지요. 이제 나는 내 종족에게 돌아가겠어. 시역한, 조심해. 다음에 만나면 내 가죽을 벗겨줄 테니. 모글리는 눈물을 흘리며 늑대 부모와 형제들에게 인사를 하고 마을로 떠났어요. 모글리가 마을에 도착하자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어 말했어요. 오? 정글에서 도망친 늑대 소년인가 봐.
그때 매수아가 모글리를 보며 외쳤어요. 이럴 수가. 호랑이에게 물려간 내 아들과 똑같이 생겼어요. 매수아는 모글리를 집으로 데리고 가 마치 자기 아들처럼 정성껏 돌봐주었어요. 모글리는 낯선 생활이 불편했지만 말도 배우고 옷 입는 법, 밥 먹는 법 등 많은 것을 배웠지요. 어느 날 모글리가 들판에 소떼에게 풀을 먹이고 있을 때 늑대 형제들이 모글리를 찾아왔어요. 모글리, 시역하니 복수를 하려고 벼르고 있어. 고마워 형제, 드디어 때가 왔어. 모글리는 소떼를 몰고 달리기 시작했어요. 구름처럼 먼지가 피어오르고 소들의 발굽소리에 땅이 울리면서 엄청난 소리가 났어요. 낮잠을 자고 있던 시역하는 그 소리에 놀라 잠에서 깼어요. 소떼를 피해 도망가기 시작했지만 이미 늦었지요. 시역하는 물밀듯이 밀려오는 소떼에 깔려 죽고 말았어요. 모글리는 죽은 시역한의 가죽을 벗겼어요. 그리고 소떼를 몰고 마을로 갔지요. 마을 사람들은 모글리를 보며 돌을 던지며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어요. 못된 마법사, 늑대의 자식, 늑대와 말을 하며 어울리다니. 어서 정글로 돌아가거라. 사람들 틈에서 매수아가 눈물을 흘리며 달려나왔어요. 아들아, 도망치렴. 내 목숨이 위험해. 이제 나는 사람과도 살 수 없구나. 모글리는 매수아와 작별 인사를 한 다음 다시 정글로 떠났어요. 시온이 언덕으로 돌아온 모글리는 시역한의 가죽을 늑대들에게 보여주었어요. 잘 보아라 늑대들이여. 나는 약속을 지켰다. 그러자 늑대들이 모글리에게 외쳤어요. 모글리, 우리들의 우두머리가 되어주세요. 하지만 모글리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늑대도 사람도 나를 받아주지 않았어. 이제부터 나는 혼자서 사냥할 거야. 그러자 늑대 형제들이 말했어요. 모글리, 우리는 언제까지나 너와 함께 할 거야. 크리스마스 선물 1달러 87센트. 이것이 델라가 가진 돈 전부였어요. 내일이 크리스마스인데 이 돈으로는 짐에게 줄 선물을 살 수가 없어. 델라는 속상해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델라와 짐은 가난한 부부였어요. 하지만 둘에게는 자랑거리가 두 가지 있었어요. 하나는 남편 짐이 할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금시계이고, 다른 하나는 델라의 길고 아름다운 머리카락이었지요. 한참을 울고 난 델라는 무엇인가를 결심한 듯 굳은 얼굴로 집을 나섰어요. 그러고는 가발 가게로 가서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제 머리카락을 사시겠어요?
오, 탐스러운 머리카락이군요. 20달러에 사지요. 델라는 20달러를 손에 쥐고 날아갈 듯 가벼운 마음으로 가발 가게를 나왔어요. 그리고 짐의 선물을 사기 위해 돌아다녔지요. 마침내 델라는 짐에게 꼭 필요한 선물을 찾았어요. 바로 짐의 금시계에 걸맞는 근사한 시계줄이었지요. 짐의 금시계에는 낡은 가죽끈이 달려있어 잘 어울리지 않았거든요. 델라는 21달러를 주고 시계줄을 산 뒤 벅찬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부지런히 저녁을 준비했어요. 맛있는 음식 냄새가 퍼질 무렵 짐이 돌아왔어요. 짐은 델라의 짧은 머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델라는 애써 명랑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짐, 머리카락은 금방 자랄 거예요. 어서 이리 와서 내가 준비한 당신 선물을 보세요. 그러자 짐이 먼저 말했어요. 델라, 먼저 내 선물을 풀어봐요. 오, 짐, 이건... 선물을 풀어본 델라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지요. 짐의 선물은 델라가 그토록 갖고 싶어 하던 머리핀이었어요. 하지만 매우 비싸서 살 엄두도 내지 못했지요. 이제 머리핀을 갖게 되었는데 머리카락을 잘라 꽂을 수 없게 되다니. 델라는 머리핀을 가슴에 꼭 안고 눈물을 닦았어요. 그러고는 시계줄을 꺼내 짐에게 내밀었어요. 이건 제 선물이에요. 당신 시계에 잘 어울리겠죠? 짐은 시계줄을 받아들고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잠시 후 델라에게 빙그레 미소를 지었어요. 델라, 우리 두 사람의 선물은 당분간 보관합시다. 머리핀을 사기 위해 나는 내 시계를 팔았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았기 때문이지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어느 맑은 날 오후, 앨리스는 나무 밑에서 책을 읽고 있는 언니 곁에 앉아 있었어요. 솔솔 불어오는 따뜻한 바람에 깜빡 잠이 들렸는데 흰 토끼가 앨리스 앞으로 뛰어왔어요. 큰일 났네. 또 늦겠는걸. 토끼는 시계를 꺼내보더니 서둘러 달려갔어요. 신기한 토끼야. 토끼가 말을 하네. 호기심 많은 앨리스는 토끼를 뒤쫓았어요. 토끼가 굴 속으로 사라지자 앨리스도 나락 들어갔지요. 굴이 얼마나 깊은지 앨리스는 끝도 없이 아래로 떨어졌어요. 구덩이 주변에는 선반이 있고 그 위에는 책, 그림, 지도, 단지 같은 것이 놓여 있었어요. 무척 오래 떨어지네. 이러다 지구를 뚫고 떨어지진 않을까? 지구 반대쪽 나라에 닿으면 재미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던 앨리스는 마침내 쿵 하고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곳에서 앨리스는 물병을 발견했어요. 물병에는 나를 마셔요 라는 꼬리표가 달려 있었어요. 앨리스가 병 속의 물을 마시자 갑자기 몸이 손가락만큼 작아지는 게 아니겠어요? 작아진 앨리스는 탁자 밑에서 나를 먹어요라고 건포도에 쓰여진 케이크를 보았어요. 옳지, 이걸 먹으면 다시 커질지도 몰라. 케이크를 먹은 앨리스는 깜짝 놀랐어요. 으아, 발이 점점 멀어지고 있어. 앨리스는 머리가 천장에 닿을 만큼 커졌어요. 덜컥 겁이 난 앨리스는 주저앉아 펑펑 울었어요. 한참을 울고 있는데 다시 흰 토끼가 나타났어요. 토끼는 커다란 앨리스를 보고 깜짝 놀라 도망치면서 부채 하나를 떨어뜨렸지요. 더워진 앨리스는 부채를 주워 붙이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앨리스의 몸이 점점 줄어들지 뭐예요. 60cm쯤 되게 작아진 앨리스는 아까 자기가 흘린 눈물의 바다에서 허우적댔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아까 울지 않는 건데. 앨리스는 오리, 쥐들과 함께 눈물에 휩쓸려 떠내려갔답니다. 간신히 눈물의 바다에서 빠져나온 앨리스와 동물들은 몸을 말리기 위해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또 흰 토끼가 나타나 쪼르르 뛰어갔어요. 흰 토끼야, 집으로 돌아갈 방법을 알려줘. 앨리스가 불렀지만 흰 토끼는 금세 사라졌어요. 앨리스는 숲속을 헤매다 애벌레를 만났어요. 애벌레는 앨리스를 보고 말했어요. 너는 왜 그렇게 얼굴에 걱정이 많니? 원래 내 몸의 크기로 돌아가고 싶어서 그래. 그래? 그럼 이 버섯을 먹어봐. 한쪽은 커지고 다른 한쪽은 작아질 거야. 앨리스가 버섯의 한쪽을 먹자 목이 기린처럼 길게 늘어나 나무들 사이로 머리가 쑥 올라왔어요. 그러자 깜짝 놀란 비둘기가 앨리스의 얼굴을 날개로 세게 쳤어요. 이 나쁜 뱀 녀석, 내 알을 훔쳐가려고 왔지? 아니, 난 뱀이 아니야. 그만해. 앨리스는 버섯의 반대쪽을 뜯어먹었어요. 그러자 몸이 원래 크기로 돌아왔지요. 휴, 이제야 내 키를 찾았어. 앨리스는 집으로 돌아가려고 여기저기를 다니다 작은 문을 발견했어요. 문으로 들어가자 정원에 흰 장미꽃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가까이 가보니 카드 모양의 정원사들이 흰 장미를 빨갛게 칠하고 있었어요. 왜 흰 장미를 빨갛게 칠하세요? 빨간 장미를 심어야 했는데 실수로 흰 장미를 심었어. 여왕님이 보시기 전에 얼른 흰 장미를 빨갛게 칠해야 돼. 그때 하트 여왕이 병사들과 함께 정원으로 왔어요.
여왕은 흰 장미를 보더니 불같이 화를 냈어요. 흰 장미를 심다니 당장 목을 쳐라. 명령을 내린 여왕은 앨리스를 보고 물었어요. 너는 누구냐? 앨리스라고 합니다, 여왕폐하. 넌 나와 크로켓 경기를 하자. 따라오너라. 앨리스는 정원사들을 커다란 화분 속에 얼른 숨기고 여왕을 따라갔어요. 드디어 크로켓 경기가 시작되었어요. 이렇게 이상한 크로켓 경기는 처음이었답니다. 크로켓 공은 고슴도치, 채는 홍학이었지요. 골대는 카드 병사가 몸을 굽혀 만들었지요. 앨리스가 홍학의 머리로 고슴도치를 치려고 하면 홍학은 필사적으로 머리를 내둘렀어요. 고슴도치는 빈번히 어디론가 기어가서 없어졌고요. 골대를 만든 병사도 걸핏하면 몸을 피거나 다른 데로 가버리곤 했어요. 이 경기는 엉터리야. 모두 살아서 움직이잖아. 아무리 해도 앨리스는 공을 골대에 넣을 수 없었어요. 재미가 없어진 하트 여왕은 앨리스를 괘씸하다며 재판정으로 보내버렸어요. 재판정에선 하트 모양이 새겨진 카드 인간이 여왕의 파이를 먹은 죄로 재판을 받고 있었어요. 여왕은 자기 마음대로 재판을 진행했답니다. 다음 증인을 불러라. 어서 증언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 목을 칠 테다. 여왕은 계속 소리를 질렀어요. 화가 난 앨리스는 벌떡 일어나 소리쳤지요. 이런 엉터리 재판은 당장 집어치우시지. 뭐라고? 카드의 병정들아, 저 건방진 계집아이를 잡아 가둬라. 아니, 저 아이의 목을 쳐라. 카드의 병정들이 앨리스에게 가까이 다가오자 앨리스는 두 눈을 꼭 감고 팔로 마구 휘저었어요. 앨리스, 앨리스. 어디선가 들려오는 언니의 목소리에 앨리스는 눈을 번쩍 떴어요. 무슨 낮잠을 이렇게 오래 자니? 재미있는 꿈이라도 꾸었니? 아주 이상한 꿈을 꾸었어. 앨리스는 언니에게 방금 겪은 모험 이야기를 모두 해주었어요. 그리고 다과 시간을 늦지 않게 얼른 집으로 돌아갔어요. 욕심쟁이 거인. 옛날 어느 마을에 덩치가 큰 거인이 살고 있었어요. 거인의 집은 성처럼 크고 넓은 정원에는 아름다운 꽃과 나무가 가득했어요. 거인은 아름다운 정원이 망가질까봐 늘 무서운 눈으로 정원을 지켰어요. 거인의 정원에는 아무도 얼씬거리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거인이 먼 곳으로 긴 여행을 떠나게 되었어요. 거인이 여행을 떠난 사이 온갖 새들과 작은 동물들이 거인의 정원으로 찾아들었어요. 그리고 마을 아이들도 날마다 거인의 정원에서 즐겁게 뛰어놀았지요. 어느 날이었어요. 이게 다 뭐야? 여느 날처럼 거인의 정원에서 뛰놀던 아이들은 천둥 같은 거인의 목소리에
깜짝 놀라고 말았죠. 여행에서 돌아온 거인이 환한 얼굴로 씩씩거리며 정원 한가운데 서 있었던 거예요. 당장 내 정원에서 나가거라. 아이들은 깜짝 놀라 울음을 터뜨리며 허겁지겁 정원을 빠져나갔어요. 거인은 아무도 자신의 정원에 들어오지 못하게 정원 둘레에 높은 담을 쌓았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일까요? 담을 쌓자 정원은 순식간에 시들어 버렸어요. 다른 집의 정원에는 꽃도 피고 새들도 날아오는데 거인의 정원만은 언제나 찬바람이 쌩쌩 부는 한겨울이었지요. 아무리 정성껏 물을 주고 거름을 주어도 거인의 정원에는 풀 한 폭이 나지 않았어요. 실망한 거인은 더 이상 정원을 가꾸지 않고 커튼이 쳐진 어두운 집 안에서 외롭게 지냈어요. 어느 날 아침 정원을 본 거인은 깜짝 놀랐어요. 정원에 알록달록 예쁜 꽃들이 피어난 거예요. 오, 드디어 내 정원에도 봄이 찾아왔구나. 그런데 자세히 보니 정원 여기저기에서 아이들이 모여 놀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놀고 있는 곳은 꽃들이 활짝 피어 있고 나무도 아름답게 우거져 있었어요. 하지만 아이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은 여전히 겨울이었지요. 아이들이 와서 내 정원에 봄이 찾아왔구나. 거인은 문을 열고 정원으로 나왔어요. 거인을 보자 아이들은 겁을 먹고 도망쳤어요. 그런데 구석에 한 꼬마 아이가 남아 있었어요. 거인은 다가가 꼬마 아이를 나무에 올려주었어요. 거인 아저씨, 고맙습니다. 꼬마는 활짝 웃으며 거인을 꼭 안아주었어요. 이제 이 정원은 너희 모두의 것이란다. 거인은 커다란 곡괭이로 높은 담을 허물었어요. 그 후로 거인의 정원에는 날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답니다. 거인은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냈어요.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그 작은 꼬마는 그 후로도 한 번도 만날 수가 없었지요. 세월이 흘러 거인은 늙고 병들게 되었어요. 저녁 무렵 정원에 힘없이 앉아있는 거인에게 한 꼬마가 다가왔어요. 오래전에 거인이 나무에 올려주었던 바로 그 꼬마였어요. 아저씨의 정원에서 놀게 해주셔서 감사했어요. 이제 제 정원으로 아저씨를 초대할게요. 꼬마가 내민 손을 잡자 거인은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거인은 두 눈을 감고 꿈꾸듯 긴 잠에 빠져들었어요. 오즈의 마법사. 미국 캔자스주의 시골 마을. 도로시는 삼촌과 숙모, 그리고 강아지 토토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무시무시한 회오리 바람이 불어왔어요. 도로시는 회오리 바람을 피해 지하실로 달려가다 토토가 없어진 것을 알았어요. 토토, 토토. 도로시는 토토를 찾아 집으로 들어갔어요. 도로시가 토토를 품에 안는 순간 집이 회오리 바람에 휩쓸려 버리고 말았어요. 집은 빙글빙글 돌며 날아가다 쿵 떨어졌어요. 도로시는 토토를 안고 조심스레 밖에 나왔어요. 동쪽에 나쁜 마녀를 물리쳐줘서 고마워요. 나는 북쪽의 마녀랍니다. 마녀의 말에 도로시가 돌아보니 집 아래에 은 구두를 신은 발이 삐쭉 나와 있었어요. 도로시의 집에 깔려서 동쪽의 나쁜 마녀가 죽어버린 거지요. 북쪽 마녀는 동쪽 마녀의 은 구두를 도로시에게 선물로 주었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갈 방법도 알려주었지요. 저기 보이는 노란 길을 따라 끝까지 가세요. 에메랄드 성에 사는 오즈의 마법사가 당신을 집으로 보내줄 거예요. 북쪽 마녀의 말에 도로시는 토토와 함께 노란 길을 따라서 걷기 시작했어요. 옥수수 밭을 지날 때였어요. 누가 날 좀 내려주세요. 허수아비가 장대에 매달려 소리치고 있었어요. 도로시는 허수아비를 내려주었어요. 고마워. 내 머릿속엔 지푸라기밖에 없어서 난 너무 멍청해. 뇌만 있으면 나도 똑똑해질 텐데. 그럼 오즈의 마법사에게 가서 뇌를 달라고 하자. 허수아비는 기뻐하며 도로시를 따라 나섰어요. 얼마쯤 가자 양철 나무꾼을 만났어요. 날 좀 도와줘. 몸통에 녹이 슬어 1년 동안 여기서 꼼짝도 못하고 있었어. 도로시가 양철 나무꾼에게 기름을 져주었어요. 고마워. 나도 심장만 있으면 남을 도울 텐데. 그럼 오즈의 마법사에게 심장을 달라고 하자. 양철 나무꾼도 도로시를 따라 나섰어요. 도로시 일행이 숲에 들어섰을 때였어요. 커다란 사자가 토토에게 달려들었지요. 부끄러운 줄 알아. 작은 강아지에게 무슨 짓이야? 도로시가 꾸짖자 사자는 엉엉 울었어요. 그래, 난 겁쟁이야. 나도 이런 내가 싫어. 사자야, 울지 마. 우리 함께 오즈의 마법사에게 가서 용기를 달라고 하자. 도로시 일행이 에메랄드 성을 향해 가고 있을 때 눈앞에 깊고 넓은 계곡이 나타났어요. 건널 방법을 몰라 고민하는데 허수아비가 말했지요. 양철 나무구나. 도끼로 큰 나무를 쓰러뜨려줘. 그러자 다리가 만들어졌어요. 모두들 기뻐하며 다리를 건넜지요. 그때 어디선가 괴물 칼리다가 나타났어요. 어서 다리를 건너. 내가 칼리다를 막을게. 사자가 외치면서 어흥하고
크게 울부짖었어요. 숲이 쩌렁쩌렁 울리고 칼리다도 겁을 먹었지요. 그 틈을 타 사자까지 다리를 건넜지요. 양철나무꾼아, 어서 도끼로 다리를 끊어버려. 허수아비의 말에 양철나무꾼이 도끼를 휘두르자 다리와 함께 칼리다도 계곡 아래로 떨어졌어요. 도로시는 모두에게 말했어요. 허수아비의 지혜, 양철나무꾼의 마음씨, 사자의 용기 덕분에 살았어. 모두들 고마워. 드디어 도로시 일행은 에메랄드 성에 도착해 오즈의 마법사를 만났어요. 무슨 일로 왔느냐? 저를 고향 캔자스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허수아비에게는 똑똑한 뇌를, 양철 나무꾼에게는 따뜻한 심장을, 사자에게는 용기를 주세요. 도로시의 말에 오즈의 마법사가 말했어요. 서쪽에 나쁜 마녀를 없애면 소원을 들어주마. 도로시 일행은 서쪽 마녀의 성으로 쳐들어갔어요. 날개 달린 원숭이들이 날아와 공격했지만 모두들 용감하게 맞섰지요. 하지만 결국 도로시는 마녀에게 잡히고 말았어요. 서쪽 마녀는 쉴 새 없이 도로시를 괴롭혔어요. 화가 난 도로시는 그만 마녀에게 물을 부었어요. 흐아! 물이 닿자 마녀의 몸은 스스로 녹아버렸어요. 서쪽 마녀를 없앤 도로시와 친구들은 다시 에메랄드 성으로 갔어요. 그런데 오즈의 마법사는 평범한 할아버지였어요. 실망하는 도로시와 친구들에게 오즈의 마법사가 말했어요. 너희들은 이미 원하는 것을 가지고 있단다. 허수아비의 지혜, 양철 나무꾼의 따뜻한 마음, 사자의 용기가 없었으면 괴물 칼리다와 서쪽 마녀를 물리칠 수 없었을 거야. 도로시, 은 구두의 뒷굽을 3번 치고 소원을 말해보렴. 소원이 이루어질 거야. 도로시는 친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은 구두의 뒷굽을 3번 치며 말했어요. 내 고향 캔자스로 데려다 줘. 도로시의 몸이 붕 뜨더니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어요. 도로시, 도로시. 오, 내 아가, 어디를 다녀왔니? 바로 숙모의 목소리였어요. 도로시는 숙모를 와락 안으며 웃었어요. 오즈의 나라에 다녀왔어요. 토토도요. 숙모 집으로 돌아와서 너무너무 기뻐요. 파랑새. 깊은 산골 가난한 나무꾼 집에 틸틸과 비틸 남매가 살고 있었어요. 밤이 늦었지만 부모님이 일터에서 돌아오지 않아 집에는 남매만이 있었지요. 그때 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이웃집 할머니가 서 있었답니다. 얘들아, 너희 집에 파랑새가 있니? 파랑새가 있어야
아픈 손녀의 병이 나을 수 있단다. 죄송하지만 저희 집에는 산 비둘기밖에 없어요. 그러자 할머니는 다이아몬드가 박힌 모자를 틸틸에게 씌워주며 말했어요. 파랑새를 구해와서 내 손녀를 살려다오. 틸틸이 다이아몬드를 왼쪽으로 돌리자 파간이 환해지면서 요정들이 나타났어요. 남매는 요정들과 함께 파랑새를 찾아 길을 떠났어요. 틸틸 일행은 추억의 나라에 도착했어요. 추억의 나라에는 예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있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저희들이 왔어요. 틸틸, 미틸, 드디어 왔구나. 틸틸과 미틸은 할아버지 할머니와 오랜만에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눈 깜짝할 사이에 시간이 흘러 남매는 떠나야만 했지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틸틸과 미틸에게 파랑새를 선물로 주었어요. 우리는 너희 마음속에 있단다. 보고 싶을 땐 언제나 찾아오렴.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추억의 나라를 나서자 파랑새는 새까맣게 변하고 말았어요. 으아, 이럴 수가. 파랑새가 아니었어. 실망한 남매에게 요정이 말했어요. 실망하지 마. 어딘가에 분명 파랑새가 있을 거야. 틸틸과 미틸은 밤의 궁전으로 갔어요. 모든 방의 문을 열어보며 파랑새를 찾았지만 그때마다 유령, 병, 전쟁 따위가 튀어나왔어요. 마지막으로 커다란 청동문을 열자 아름다운 꽃밭이 나타났어요. 꽃밭 사이로 파랑새들이 날아다니고 있었지요. 남매는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파랑새를 잡았어요. 하지만 파랑새는 새장에 넣는 족족 죽고 말았지요. 어떡하지? 왜 파랑새가 자꾸 죽을까? 틸틸과 미틸은 울음을 터뜨렸어요. 울지마 얘들아. 숲의 나라로 가보자. 남매는 요정과 함께 숲의 나라로 떠났어요. 숲의 나라에 도착하자 웅성대는 소리가 들렸어요. 우리를 괴롭히는 나무꾼의 아이들이잖아. 맞아. 어떻게 감히 여기 왔지? 혼쭐을 내주자. 화가 난 나무들이 남매에게 다가왔어요. 깜짝 놀란 틸틸이 얼른 모자의 다이아몬드를 왼쪽으로 돌려 숲의 나라를 빠져나왔어요.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 행복의 궁전에는 파랑새가 있을 거야. 자, 얘들아, 힘을 내자. 행복의 궁전은 금으로 장식되어 온 사방이 번쩍거리는 곳이었어요. 탁자에는 맛나 보이는 음식이 가득하고 뚱뚱한 사람들이 즐겁게 음식을 먹고 있었지요. 얘들아, 이리 와서 함께 식사를 하자꾸나. 뚱뚱한 사람들이 틸틸과 미틸을 초대했어요. 하지만 요정이 남매를 말렸어요. 이곳의 행복은 참다운 행복이 아니야. 그저 사치일 뿐이란다. 음식을 먹으면 모든 기억을 잃고
집에 돌아갈 수 없게 돼. 남매는 행복한 궁전을 나와 미래의 나라로 갔어요. 그곳에서는 얼굴이 파란 아이들이 파란 옷을 입고 무리를 지어 놀고 있었어요. 그 아이들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로 세상에 나갈 날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틸틸과 미틸은 그곳에서 앞으로 태어날 동생을 만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어디에도 파랑새는 없었어요. 남매와 요정들은 결국 빈손으로 집에 돌아왔어요. 이제 헤어질 시간이야. 모두들 안녕. 작별 인사를 하고 요정들은 모두 사라졌어요. 틸틸, 미틸, 아침이란다. 어서 일어나야지. 엄마가 다정한 목소리로 남매를 깨웠어요. 엄마, 우리 파랑새를 찾으러 여행을 다녀왔어요. 호호, 얘들도 참 아직 꿈이 덜 깬 모양이로구나. 남매는 집에 돌아온 것이 무척 기뻤어요. 그래서 신나게 집 안을 돌아다녔어요. 그러다 미틸이 외쳤어요. 오빠, 저기 우리가 찾아다니던 파랑새가 있어. 그러네. 파랑새가 내내 여기 있었구나. 그때 이웃집 할머니가 찾아왔어요. 오, 너희 집에 파랑새가 있구나. 우리 손녀가 이 새를 보면 병이 나을 텐데. 할머니, 이 새를 가져가세요. 손녀는 파랑새를 보고 씻은 듯이 병이 나았어요. 틸틸과 미틸은 기쁜 마음으로 파랑새를 날려보냈어요. 그리고 생각했지요. 파랑새야,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주렴. 파랑새와 행복은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플랜더스의 개. 벨기에 플랜더스의 어느 작은 마을에 넬로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어요. 넬로는 할아버지와 함께 우유 배달을 하며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넬로와 할아버지는 끼니를 간신히 때울 정도로 가난했지만 마음씨가 곱고 순수했지요. 우유 배달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넬로와 할아버지는 길에서 죽어가는 개를 발견했어요. 할아버지, 너무 가엾어요. 우리가 데려가요. 넬로와 할아버지는 개를 집으로 데려왔어요. 그리고 파트라슈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정성껏 보살펴 주었지요. 건강을 되찾은 파트라슈는 넬로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친구가 되었어요. 몸이 약한 할아버지가 우유 배달을 힘들어 하시자 넬로는 파트라슈와 함께 즐겁게 우유를 배달했어요. 우유 배달이 끝나면 넬로는 항상 성당에 들렀어요. 성당에는 유명한 화가 루벤스의 그림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그림은 항상 커튼에 가려져 있고 돈을 내야만 볼 수 있었어요. 돈이 없는 넬로는 아쉬워하며 발걸음을 돌렸지요. 파트라슈,
언젠가 꼭 저 그림을 보고 말 거야. 그리고 나도 루벤스처럼 훌륭한 화가가 되고 싶어. 사실 넬로는 그림 그리기를 매우 좋아했어요. 그림을 제대로 배운 적은 없었지만 우유 배달이 끝나면 매일 그림을 그렸지요. 그러던 어느 날 청소년 미술대회가 열린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파트라슈, 미술대회에서 1등을 하면 나도 훌륭한 화가가 될 수 있을 거야. 넬로는 더욱더 열심히 그림을 그렸어요. 마침내 넬로는 여러 달 동안 정성껏 그린 작품을 미술대회에 냈지요. 넬로에게는 알루아라는 오래된 친구가 있었어요. 알루아는 풍차 방앗간집의 딸이었어요. 알루아의 아빠인 코제 씨는 알루아가 가난한 넬로와 친하게 지내는 것을 무척 싫어했어요. 어느 날 넬로는 길에서 인형을 하나 주었어요. 그래서 인형을 선물하려고 알루아를 찾아갔지요. 그런데 하필 그날 알루아네 방앗간에 불이 났어요. 집 근처에서 넬로를 본 코제 씨는 화를 냈어요. 넬로, 내가 불을 냈지? 넬로는 아니라고 했지만 코제 씨는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넬로가 불을 냈다며 떠들고 다녔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코제 씨의 말만 믿고 더 이상 넬로에게 우유 배달을 부탁하지 않았어요. 넬로네 집은 형편이 더 어려워지고 할아버지의 병까지 깊어졌어요. 결국 눈이 하얗게 쌓인 추운 날, 할아버지는 하늘나라로 떠나고 말았어요. 그 며칠 뒤 넬로의 집에 집 주인이 찾아왔어요. 집세가 많이 밀렸으니 당장 집을 비워다오. 넬로는 추운 겨울날 집에서 쫓겨나고 말았어요. 드디어 청소년 미술대회의 발표 날이 되었지요. 넬로는 떨리는 마음으로 발표장으로 향했어요. 미술대회에서 상을 받으면 집세를 낼 수 있어. 하지만 발표장에는 다른 그림이 걸려 있었어요. 아, 파트라슈. 마지막 희망이 사라졌어. 넬로는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하염없이 걸었어요. 그런데 함께 걷던 파트라슈가 갑자기 눈 속을 킁킁거리더니 지갑을 하나 꺼냈어요. 코제라고 쓰인 지갑에는 많은 돈이 들어있었지요. 넬로는 지갑을 들고 알루아네 집으로 찾아갔어요. 아주머니, 이걸 코제 씨께 전해주세요. 그리고 파트라슈를 좀 맡아주시겠어요? 넬로는 파트라슈를 한번 쓰다듬고는 서둘러 알루아네 집으로 나왔어요. 멀어져가는 넬로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파트라슈는 안절부절하다 그 뒤를 쫓아 나갔어요. 넬로는 루벤스의 그림이 있는 성당으로 갔어요. 몸은 꽁꽁 얼었지만 마음은 평화로웠어요. 그때였어요. 멍멍, 멍멍. 파트라슈, 내가 날 찾아왔구나. 그때 환한 달빛이
루벤스의 그림을 비추었어요. 커튼을 젖히자 루벤스의 그림이 나타났지요. 오, 정말 아름다워. 파트라슈, 이제 내 소원이 이루어졌어. 하느님, 감사합니다. 다음날 아침 성당에 온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루벤스의 그림 앞에 소년과 개 한 마리가 꼭 끌어안은 채 죽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넬로, 이제까지 너를 오해해서 미안하다. 코즈 씨와 마을 사람들은 용서를 빌었어요. 넬로와 파트라슈는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답니다. 정글 북. 어느 날 밤 시오니 언덕에 늑대 동굴에 조그만 사내 아이가 아장아장 걸어 들어왔어요. 곧이어 호랑이 시어칸이 나타나 아기를 찾았지요. 내 사냥감을 찾으러 왔다. 이 아기는 우리 거야. 너에게 내어줄 수 없어. 사람의 아이를 키우겠다니 어디 두고 보자. 시어카는 몹시 화를 내며 사라졌어요. 늑대 부부는 동물들의 회의에 아기를 데리고 갔어요. 동물들은 당장 아기를 죽이자고 했지만 갈색곰 발루와 검은 표범 바기라의 도움으로 아기는 정글에서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아기는 털이 없는 개구리처럼 생겨서 모글리라고 불렸지요. 모글리는 늑대들 틈에서 날쌔고 사냥 잘하는 용감한 소년으로 자라났어요. 어느덧 모글리가 10살이 되었어요. 바기라는 모글리에게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시어칸이 젊은 늑대들을 부추기고 있어. 넌 사람이니까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다고 말이야. 모글리, 내가 살기 위해서는 마을에 가서 붉은 꽃을 가져와야 해. 정글의 동물들은 불을 붉은 꽃이라 부르며 두려워했어요. 바기라의 말에 모글리는 마을로 가 숯이 담긴 항아리를 가져왔어요. 늑대들의 회의 날 젊은 늑대들은 모글리를 내쫓으려 했어요. 저 녀석은 사람이야. 우리와 함께 살 수 없어. 자기 종족으로 돌려보내야 해. 늑대 무리와 시어카는 으르렁거리며 모글리에게 다가왔어요. 슬퍼진 모글리는 늑대들에게 외쳤어요. 난 언제까지나 늑대로 살고 싶지만 정글이 나를 원하지 않으면 하는 수 없지. 그러고는 숯이 담긴 항아리를 내던졌어요. 숯덩이가 마른 풀 위에 떨어지면서 불꽃이 타오르자 늑대들은 슬금슬금 뒤로 물러섰어요. 모글리는 횃불을 시어칸에게 휘둘렀어요. 꼬리를 불에 댄 시어칸은 놀래 달아났지요. 이제 나는 내 종족에게 돌아가겠어. 시어칸, 조심해. 다음에 만나면 내 가죽을 벗겨줄 테니. 모글리는 눈물을 흘리며 늑대 부모와 형제들에게 인사를 하고 마을로 떠났어요.
모글리가 마을에 도착하자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어 말했어요. 오? 정글에서 도망친 늑대 소년인가 봐. 그때 메수아가 모글리를 보며 외쳤어요. 이럴 수가. 호랑이에게 물려간 내 아들과 똑같이 생겼어요. 메수아는 모글리를 집으로 데리고 가 마치 자기 아들처럼 정성껏 돌봐주었어요. 모글리는 낯선 생활이 불편했지만 말도 배우고 옷 입는 법, 밥 먹는 법 등 많은 것을 배웠지요. 어느 날 모글리가 들판에 소떼에게 풀을 먹이고 있을 때 늑대 형제들이 모글리를 찾아왔어요. 모글리, 시역하니 복수를 하려고 벼르고 있어. 고마워 형제, 드디어 때가 왔어. 모글리는 소떼를 몰고 달리기 시작했어요. 구름처럼 먼지가 피어오르고 소들의 발굽 소리에 땅이 울리면서 엄청난 소리가 났어요. 낮잠을 자고 있던 시역하는 그 소리에 놀라 잠에서 깼어요. 소떼를 피해 도망가기 시작했지만 이미 늦었지요. 시역하는 물밀듯이 밀려오는 소떼에 깔려 죽고 말았어요. 모글리는 죽은 시역한의 가죽을 벗겼어요. 그리고 소떼를 몰고 마을로 갔지요. 마을 사람들은 모글리를 보며 돌을 던지며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어요. 못된 마법사, 늑대의 자식, 늑대와 말을 하며 어울리다니. 어서 정글로 돌아가거라. 사람들 틈에서 메수아가 눈물을 흘리며 달려나왔어요. 아들아, 도망치렴. 내 목숨이 위험해. 이제 나는 사람과도 살 수 없구나. 모글리는 메수아와 작별 인사를 한 다음 다시 정글로 떠났어요. 시온이 언덕으로 돌아온 모글리는 시역한의 가죽을 늑대들에게 보여주었어요. 잘 보아라 늑대들이여. 나는 약속을 지켰다. 그러자 늑대들이 모글리에게 외쳤어요. 모글리, 우리들의 우두머리가 되어주세요. 하지만 모글리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늑대도 사람도 나를 받아주지 않았어. 이제부터 나는 혼자서 사냥할 거야. 그러자 늑대 형제들이 말했어요. 모글리, 우리는 언제까지나 너와 함께 할 거야. 크리스마스 선물 1달러 87센트. 이것이 델라가 가진 돈 전부였어요. 내일이 크리스마스인데 이 돈으로는 짐에게 줄 선물을 살 수가 없어. 델라는 속상해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델라와 짐은 가난한 부부였어요. 하지만 둘에게는 자랑거리가 두 가지 있었어요. 하나는 남편 짐이 할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금시계이고, 다른 하나는 델라의 길고 아름다운 머리카락이었지요. 한참을 울고 난 델라는 무엇인가를 결심한 듯 굳은 얼굴로 집을 나섰어요.
그러고는 가발 가게로 가서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제 머리카락을 사시겠어요? 오, 탐스러운 머리카락이군요. 20달러에 사지요. 델라는 20달러를 손에 쥐고 날아갈 듯 가벼운 마음으로 가발 가게를 나왔어요. 그리고 짐의 선물을 사기 위해 돌아다녔지요. 마침내 델라는 짐에게 꼭 필요한 선물을 찾았어요. 바로 짐의 금시계에 걸맞는 근사한 시계줄이었지요. 짐의 금시계에는 낡은 가죽끈이 달려있어 잘 어울리지 않았거든요. 델라는 21달러를 주고 시계줄을 산 뒤 벅찬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부지런히 저녁을 준비했어요. 맛있는 음식 냄새가 퍼질 무렵 짐이 돌아왔어요. 짐은 델라의 짧은 머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델라는 애써 명랑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짐, 머리카락은 금방 자랄 거예요. 어서 이리 와서 내가 준비한 당신 선물을 보세요. 그러자 짐이 먼저 말했어요. 델라, 먼저 내 선물을 풀어봐요. 오, 짐, 이건... 선물을 풀어본 델라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지요. 짐의 선물은 델라가 그토록 갖고 싶어 하던 머리핀이었어요. 하지만 매우 비싸서 살 엄두도 내지 못했지요. 이제 머리핀을 갖게 되었는데 머리카락을 잘라 꽂을 수 없게 되다니. 델라는 머리핀을 가슴에 꼭 안고 눈물을 닦았어요. 그러고는 시계줄을 꺼내 짐에게 내밀었어요. 이건 제 선물이에요. 당신 시계에 잘 어울리겠죠? 짐은 시계줄을 받아들고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잠시 후 델라에게 빙그레 미소를 지었어요. 델라, 우리 두 사람의 선물은 당분간 보관합시다. 머리핀을 사기 위해 나는 내 시계를 팔았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았기 때문이지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어느 맑은 날 오후, 앨리스는 나무 밑에서 책을 읽고 있는 언니 곁에 앉아 있었어요. 솔솔 불어오는 따뜻한 바람에 깜빡 잠이 들려는데 흰 토끼가 앨리스 앞으로 뛰어왔어요. 큰일 났네. 또 늦겠는걸. 토끼는 시계를 꺼내보더니 서둘러 달려갔어요. 신기한 토끼야. 토끼가 말을 하네. 호기심 많은 앨리스는 토끼를 뒤쫓았어요. 토끼가 굴 속으로 사라지자 앨리스도 나락 들어갔지요. 굴이 얼마나 깊은지 앨리스는 끝도 없이 아래로 떨어졌어요. 구덩이 주변에는 선반이 있고 그 위에는 책, 그림, 지도, 단지 같은 것이 놓여 있었어요. 무척 오래 떨어지네.
이러다 지구를 뚫고 떨어지진 않을까? 지구 반대쪽 나라에 닿으면 재미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던 앨리스는 마침내 쿵 하고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곳에서 앨리스는 물병을 발견했어요. 물병에는 나를 마셔요 라는 꼬리표가 달려 있었어요. 앨리스가 병 속의 물을 마시자 갑자기 몸이 손가락만큼 작아지는 게 아니겠어요? 작아진 앨리스는 탁자 밑에서 나를 먹어요라고 건포도에 쓰여진 케이크를 보았어요. 옳지, 이걸 먹으면 다시 커질지도 몰라. 케이크를 먹은 앨리스는 깜짝 놀랐어요. 으아, 발이 점점 멀어지고 있어. 앨리스는 머리가 천장에 닿을 만큼 커졌어요. 덜컥 겁이 난 앨리스는 주저앉아 펑펑 울었어요. 한참을 울고 있는데 다시 흰 토끼가 나타났어요. 토끼는 커다란 앨리스를 보고 깜짝 놀라 도망치면서 부채 하나를 떨어뜨렸지요. 더워진 앨리스는 부채를 주워 붙이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앨리스의 몸이 점점 줄어들지 뭐예요. 60cm쯤 되게 작아진 앨리스는 아까 자기가 흘린 눈물의 바다에서 허우적댔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아까 울지 않는 건데. 앨리스는 오리, 쥐들과 함께 눈물에 휩쓸려 떠내려갔답니다. 간신히 눈물의 바다에서 빠져나온 앨리스와 동물들은 몸을 말리기 위해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또 흰 토끼가 나타나 쪼르르 뛰어갔어요. 흰 토끼야, 집으로 돌아갈 방법을 알려줘. 앨리스가 불렀지만 흰 토끼는 금세 사라졌어요. 앨리스는 숲속을 헤매다 애벌레를 만났어요. 애벌레는 앨리스를 보고 말했어요. 너는 왜 그렇게 얼굴에 걱정이 많니? 원래 내 몸의 크기로 돌아가고 싶어서 그래. 그래? 그럼 이 버섯을 먹어봐. 한쪽은 커지고 다른 한쪽은 작아질 거야. 앨리스가 버섯의 한쪽을 먹자 목이 기린처럼 길게 늘어나 나무들 사이로 머리가 쑥 올라왔어요. 그러자 깜짝 놀란 비둘기가 앨리스의 얼굴을 날개로 세게 쳤어요. 이 나쁜 뱀 녀석, 내 알을 훔쳐가려고 왔지? 아니, 난 뱀이 아니야. 그만해. 앨리스는 버섯의 반대쪽을 뜯어먹었어요. 그러자 몸이 원래 크기로 돌아왔지요. 휴, 이제야 내 키를 찾았어. 앨리스는 집으로 돌아가려고 여기저기를 다니다 작은 문을 발견했어요. 문으로 들어가자 정원에 흰 장미꽃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가까이 가보니 카드 모양의 정원사들이 흰 장미를 빨갛게 칠하고 있었어요. 왜 흰 장미를 빨갛게 칠하세요? 빨간 장미를 심어야 했는데 실수로 흰 장미를 심었어. 여왕님이 보시기 전에
얼른 흰 장미를 빨갛게 칠해야 돼. 그때 하트 여왕이 병사들과 함께 정원으로 왔어요. 여왕은 흰 장미를 보더니 불같이 화를 냈어요. 흰 장미를 심다니 당장 목을 쳐라. 명령을 내린 여왕은 앨리스를 보고 물었어요. 너는 누구냐? 앨리스라고 합니다, 여왕폐하. 넌 나와 크로켓 경기를 하자. 따라오너라. 앨리스는 정원사들을 커다란 화분 속에 얼른 숨기고 여왕을 따라갔어요. 드디어 크로켓 경기가 시작되었어요. 이렇게 이상한 크로켓 경기는 처음이었답니다. 크로켓 공은 고슴도치, 채는 홍학이었지요. 골대는 카드 병사가 몸을 굽혀 만들었지요. 앨리스가 홍학의 머리로 고슴도치를 치려고 하면 홍학은 필사적으로 머리를 내둘렀어요. 고슴도치는 빈번히 어디론가 기어가서 없어졌고요. 골대를 만든 병사도 걸핏하면 몸을 피거나 다른 데로 가버리곤 했어요. 이 경기는 엉터리야. 모두 살아서 움직이잖아. 아무리 해도 앨리스는 공을 골대에 넣을 수 없었어요. 재미가 없어진 하트 여왕은 앨리스를 괘씸하다며 재판정으로 보내버렸어요. 재판정에선 하트 모양이 새겨진 카드 인간이 여왕의 파이를 먹은 죄로 재판을 받고 있었어요. 여왕은 자기 마음대로 재판을 진행했답니다. 다음 증인을 불러라. 어서 증언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 목을 칠 테다. 여왕은 계속 소리를 질렀어요. 화가 난 앨리스는 벌떡 일어나 소리쳤지요. 이런 엉터리 재판은 당장 집어치우시지. 뭐라고? 카드의 병정들아, 저 건방진 계집아이를 잡아 가둬라. 아니, 저 아이의 목을 쳐라. 카드의 병정들이 앨리스에게 가까이 다가오자 앨리스는 두 눈을 꼭 감고 팔로 마구 휘저었어요. 앨리스, 앨리스. 어디선가 들려오는 언니의 목소리에 앨리스는 눈을 번쩍 떴어요. 무슨 낮잠을 이렇게 오래 자니? 재미있는 꿈이라도 꾸었니? 아주 이상한 꿈을 꾸었어. 앨리스는 언니에게 방금 겪은 모험 이야기를 모두 해주었어요. 그리고 다과 시간을 늦지 않게 얼른 집으로 돌아갔어요. 욕심쟁이 거인. 옛날 어느 마을에 덩치가 큰 거인이 살고 있었어요. 거인의 집은 성처럼 크고 넓은 정원에는 아름다운 꽃과 나무가 가득했어요. 거인은 아름다운 정원이 망가질까봐 늘 무서운 눈으로 정원을 지켰어요. 거인의 정원에는 아무도 얼씬거리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거인이 먼 곳으로 긴 여행을 떠나게 되었어요. 거인이 여행을 떠난 사이 온갖 새들과 작은 동물들이 거인의 정원으로 찾아들었어요. 그리고 마을 아이들도 날마다 거인의 정원에서 즐겁게 뛰어놀았지요. 어느 날이었어요.
이게 다 뭐야? 여느 날처럼 거인의 정원에서 뛰놀던 아이들은 천둥 같은 거인의 목소리에 깜짝 놀라고 말았죠. 여행에서 돌아온 거인이 환한 얼굴로 씩씩거리며 정원 한가운데 서 있었던 거예요. 당장 내 정원에서 나가거라. 아이들은 깜짝 놀라 울음을 터뜨리며 허겁지겁 정원을 빠져나갔어요. 거인은 아무도 자신의 정원에 들어오지 못하게 정원 둘레에 높은 담을 쌓았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일까요? 담을 쌓자 정원은 순식간에 시들어 버렸어요. 다른 집의 정원에는 꽃도 피고 새들도 날아오는데 거인의 정원만은 언제나 찬바람이 쌩쌩 부는 한겨울이었지요. 아무리 정성껏 물을 주고 거름을 주어도 거인의 정원에는 풀 한 폭이 나지 않았어요. 실망한 거인은 더 이상 정원을 가꾸지 않고 커튼이 쳐진 어두운 집 안에서 외롭게 지냈어요. 어느 날 아침 정원을 본 거인은 깜짝 놀랐어요. 정원에 알록달록 예쁜 꽃들이 피어난 거예요. 오, 드디어 내 정원에도 봄이 찾아왔구나. 그런데 자세히 보니 정원 여기저기에서 아이들이 모여 놀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놀고 있는 곳은 꽃들이 활짝 피어 있고 나무도 아름답게 우거져 있었어요. 하지만 아이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은 여전히 겨울이었지요. 아이들이 와서 내 정원에 봄이 찾아왔구나. 거인은 문을 열고 정원으로 나왔어요. 거인을 보자 아이들은 겁을 먹고 도망쳤어요. 그런데 구석에 한 꼬마 아이가 남아 있었어요. 거인은 다가가 꼬마 아이를 나무에 올려주었어요. 거인 아저씨, 고맙습니다. 꼬마는 활짝 웃으며 거인을 꼭 안아주었어요. 이제 이 정원은 너희 모두의 것이란다. 거인은 커다란 곡괭이로 높은 담을 허물었어요. 그 후로 거인의 정원에는 날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답니다. 거인은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냈어요.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그 작은 꼬마는 그 후로도 한 번도 만날 수가 없었지요. 세월이 흘러 거인은 늙고 병들게 되었어요. 저녁 무렵 정원에 힘없이 앉아있는 거인에게 한 꼬마가 다가왔어요. 오래전에 거인이 나무에 올려주었던 바로 그 꼬마였어요. 아저씨의 정원에서 놀게 해주셔서 감사했어요. 이제 제 정원으로 아저씨를 초대할게요. 꼬마가 내민 손을 잡자 거인은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거인은 두 눈을 감고 꿈꾸듯 긴 잠에 빠져들었어요. 오즈의 마법사. 미국
캔자스주의 시골 마을. 도로시는 삼촌과 숙모, 그리고 강아지 토토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무시무시한 회오리 바람이 불어왔어요. 도로시는 회오리 바람을 피해 지하실로 달려가다 토토가 없어진 것을 알았어요. 토토, 토토. 도로시는 토토를 찾아 집으로 들어갔어요. 도로시가 토토를 품에 안는 순간 집이 회오리 바람에 휩쓸려 버리고 말았어요. 집은 빙글빙글 돌며 날아가다 쿵 떨어졌어요. 도로시는 토토를 안고 조심스레 밖에 나왔어요. 동쪽에 나쁜 마녀를 물리쳐줘서 고마워요. 나는 북쪽의 마녀랍니다. 마녀의 말에 도로시가 돌아보니 집 아래에 은 구두를 신은 발이 삐쭉 나와 있었어요. 도로시의 집에 깔려서 동쪽의 나쁜 마녀가 죽어버린 거지요. 북쪽 마녀는 동쪽 마녀의 은구들을 도로시에게 선물로 주었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갈 방법도 알려주었지요. 저기 보이는 노란 길을 따라 끝까지 가세요. 에메랄드 성에 사는 오즈의 마법사가 당신을 집으로 보내줄 거예요. 북쪽 마녀의 말에 도로시는 토토와 함께 노란 길을 따라서 걷기 시작했어요. 옥수수밭을 지날 때였어요. 누가 날 좀 내려주세요. 허수아비가 장대에 매달려 소리치고 있었어요. 도로시는 허수아비를 내려주었어요. 고마워. 내 머릿속엔 지푸라기밖에 없어서 난 너무 멍청해. 뇌만 있으면 나도 똑똑해질 텐데. 그럼 오즈의 마법사에게 가서 뇌를 달라고 하자. 허수아비는 기뻐하며 도로시를 따라 나섰어요. 얼마쯤 가자 양철 나무꾼을 만났어요. 날 좀 도와줘. 몸통에 녹이 슬어 1년 동안 여기서 꼼짝도 못하고 있었어. 도로시가 양철 나무꾼에게 기름을 져주었어요. 고마워. 나도 심장만 있으면 남을 도울 텐데. 그럼 오즈의 마법사에게 심장을 달라고 하자. 양철 나무꾼도 도로시를 따라 나섰어요. 도로시 일행이 숲에 들어섰을 때였어요. 커다란 사자가 토토에게 달려들었지요. 부끄러운 줄 알아. 작은 강아지에게 무슨 짓이야? 도로시가 꾸짖자 사자는 엉엉 울었어요. 그래, 난 겁쟁이야. 나도 이런 내가 싫어. 사자야, 울지 마. 우리 함께 오즈의 마법사에게 가서 용기를 달라고 하자. 도로시 일행이 에메랄드 성을 향해 가고 있을 때 눈앞에 깊고 넓은 계곡이 나타났어요. 건널 방법을 몰라 고민하는데 허수아비가 말했지요. 양철 나무구나. 도끼로 큰 나무를 쓰러뜨려줘. 그러자 다리가 만들어졌어요. 모두들 기뻐하며 다리를 건넜지요. 그때 어디선가 괴물 칼리다가 나타났어요.
어서 다리를 건너. 내가 칼리다를 막을게. 사자가 외치면서 어흥하고 크게 울부짖었어요. 숲이 쩌렁쩌렁 울리고 칼리다도 겁을 먹었지요. 그 틈을 타 사자까지 다리를 건넜지요. 양철나무꾼아, 어서 도끼로 다리를 끊어버려. 허수아비의 말에 양철나무꾼이 도끼를 휘두르자 다리와 함께 칼리다도 계곡 아래로 떨어졌어요. 도로시는 모두에게 말했어요. 허수아비의 지혜, 양철나무꾼의 마음씨, 사자의 용기 덕분에 살았어. 모두들 고마워. 드디어 도로시 일행은 에메랄드 성에 도착해 오즈의 마법사를 만났어요. 무슨 일로 왔느냐? 저를 고향 캔자스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허수아비에게는 똑똑한 뇌를, 양철 나무꾼에게는 따뜻한 심장을, 사자에게는 용기를 주세요. 도로시의 말에 오즈의 마법사가 말했어요. 서쪽에 나쁜 마녀를 없애면 소원을 들어주마. 도로시 일행은 서쪽 마녀의 성으로 쳐들어갔어요. 날개 달린 원숭이들이 날아와 공격했지만 모두들 용감하게 맞섰지요. 하지만 결국 도로시는 마녀에게 잡히고 말았어요. 서쪽 마녀는 쉴 새 없이 도로시를 괴롭혔어요. 화가 난 도로시는 그만 마녀에게 물을 부었어요. 흐아! 물이 닿자 마녀의 몸은 스스로 녹아버렸어요. 서쪽 마녀를 없앤 도로시와 친구들은 다시 에메랄드 성으로 갔어요. 그런데 오즈의 마법사는 평범한 할아버지였어요. 실망하는 도로시와 친구들에게 오즈의 마법사가 말했어요. 너희들은 이미 원하는 것을 가지고 있단다. 허수아비의 지혜, 양철 나무꾼의 따뜻한 마음, 사자의 용기가 없었으면 괴물 칼리다와 서쪽 마녀를 물리칠 수 없었을 거야. 도로시, 은 구두의 뒷굽을 3번 치고 소원을 말해보렴. 소원이 이루어질 거야. 도로시는 친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은 구두의 뒷굽을 3번 치며 말했어요. 내 고향 캔자스로 데려다 줘. 도로시의 몸이 붕 뜨더니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어요. 도로시, 도로시. 오, 내 아가, 어디를 다녀왔니? 바로 숙모의 목소리였어요. 도로시는 숙모를 와락 안으며 웃었어요. 오즈의 나라에 다녀왔어요. 토토도요. 숙모 집으로 돌아와서 너무너무 기뻐요. 파랑새. 깊은 산골 가난한 나무꾼 집에 틸틸과 비틸 남매가 살고 있었어요. 밤이 늦었지만 부모님이 일터에서 돌아오지 않아 집에는 남매만이 있었지요. 그때 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이웃집 할머니가 서 있었답니다. 얘들아, 너희 집에 파랑새가 있니? 파랑새가 있어야 아픈 손녀의 병이 나을 수 있단다. 죄송하지만 저희 집에는 산 비둘기밖에 없어요. 그러자 할머니는 다이아몬드가 박힌 모자를 틸틸에게 씌워주며 말했어요. 파랑새를 구해와서 내 손녀를 살려다오. 틸틸이 다이아몬드를 왼쪽으로 돌리자 파간이 환해지면서 요정들이 나타났어요. 남매는 요정들과 함께 파랑새를 찾아 길을 떠났어요. 틸틸 일행은 추억의 나라에 도착했어요. 추억의 나라에는 예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있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저희들이 왔어요. 틸틸, 미틸, 드디어 왔구나. 틸틸과 미틸은 할아버지 할머니와 오랜만에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눈 깜짝할 사이에 시간이 흘러 남매는 떠나야만 했지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틸틸과 미틸에게 파랑새를 선물로 주었어요. 우리는 너희 마음속에 있단다. 보고 싶을 땐 언제나 찾아오렴.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추억의 나라를 나서자 파랑새는 새까맣게 변하고 말았어요. 으아, 이럴 수가. 파랑새가 아니었어. 실망한 남매에게 요정이 말했어요. 실망하지 마. 어딘가에 분명 파랑새가 있을 거야. 틸틸과 미틸은 밤에 궁전으로 갔어요. 모든 방의 문을 열어보며 파랑새를 찾았지만 그때마다 유령, 병, 전쟁 따위가 튀어나왔어요. 마지막으로 커다란 청동문을 열자 아름다운 꽃밭이 나타났어요. 꽃밭 사이로 파랑새들이 날아다니고 있었지요. 남매는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파랑새를 잡았어요. 하지만 파랑새는 새장에 넣는 족족 죽고 말았지요. 어떡하지? 왜 파랑새가 자꾸 죽을까? 틸틸과 미틸은 울음을 터뜨렸어요. 울지마 얘들아, 숲의 나라로 가보자. 남매는 요정과 함께 숲의 나라로 떠났어요. 숲의 나라에 도착하자 웅성대는 소리가 들렸어요. 우리를 괴롭히는 나무꾼의 아이들이잖아. 맞아. 어떻게 감히 여기 왔지? 혼쭐을 내주자. 화가 난 나무들이 남매에게 다가왔어요. 깜짝 놀란 틸틸이 얼른 모자의 다이아몬드를 왼쪽으로 돌려 숲의 나라를 빠져나왔어요.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 행복의 궁전에는 파랑새가 있을 거야. 자, 얘들아, 힘을 내자. 행복의 궁전은 금으로 장식되어 온 사방이 번쩍거리는 곳이었어요. 탁자에는 맛나 보이는 음식이 가득하고 뚱뚱한 사람들이 즐겁게 음식을 먹고 있었지요. 얘들아, 이리 와서 함께 식사를 하자꾸나. 뚱뚱한 사람들이 틸틸과 미틸을 초대했어요. 하지만 요정이 남매를 말렸어요.
이곳의 행복은 참다운 행복이 아니야. 그저 사치일 뿐이란다. 음식을 먹으면 모든 기억을 잃고 집에 돌아갈 수 없게 돼. 남매는 행복한 궁전을 나와 미래의 나라로 갔어요. 그곳에서는 얼굴이 파란 아이들이 파란 옷을 입고 무리를 지어 놀고 있었어요. 그 아이들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로 세상에 나갈 날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틸틸과 미틸은 그곳에서 앞으로 태어날 동생을 만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어디에도 파랑새는 없었어요. 남매와 요정들은 결국 빈손으로 집에 돌아왔어요. 이제 헤어질 시간이야. 모두들 안녕. 작별 인사를 하고 요정들은 모두 사라졌어요. 틸틸, 미틸, 아침이란다. 어서 일어나야지. 엄마가 다정한 목소리로 남매를 깨웠어요. 엄마, 우리 파랑새를 찾으러 여행을 다녀왔어요. 호호, 얘들도 참 아직 꿈이 덜 깬 모양이로구나. 남매는 집에 돌아온 것이 무척 기뻤어요. 그래서 신나게 집 안을 돌아다녔어요. 그러다 미틸이 외쳤어요. 오빠, 저기 우리가 찾아다니던 파랑새가 있어. 그러네. 파랑새가 내내 여기 있었구나. 그때 이웃집 할머니가 찾아왔어요. 오, 너희 집에 파랑새가 있구나. 우리 손녀가 이 새를 보면 병이 나을 텐데. 할머니, 이 새를 가져가세요. 손녀는 파랑새를 보고 씻은 듯이 병이 나았어요. 틸틸과 미틸은 기쁜 마음으로 파랑새를 날려보냈어요. 그리고 생각했지요. 파랑새야,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주렴. 파랑새와 행복은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플랜더스의 개. 벨기에 플랜더스의 어느 작은 마을에 넬로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어요. 넬로는 할아버지와 함께 우유 배달을 하며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넬로와 할아버지는 끼니를 간신히 때울 정도로 가난했지만 마음씨가 곱고 순수했지요. 우유 배달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넬로와 할아버지는 길에서 죽어가는 개를 발견했어요. 할아버지, 너무 가엾어요. 우리가 데려가요. 넬로와 할아버지는 개를 집으로 데려왔어요. 그리고 파트라슈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정성껏 보살펴 주었지요. 건강을 되찾은 파트라슈는 넬로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친구가 되었어요. 몸이 약한 할아버지가 우유 배달을 힘들어 하시자 넬로는 파트라슈와 함께 즐겁게 우유를 배달했어요. 우유 배달이 끝나면 넬로는 항상 성당에 들렀어요. 성당에는 유명한 화가 루벤스의 그림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그림은 항상 커튼에 가려져 있고 돈을 내야만
볼 수 있었어요. 돈이 없는 넬로는 아쉬워하며 발걸음을 돌렸지요. 파트라슈, 언젠가 꼭 저 그림을 보고 말 거야. 그리고 나도 루벤스처럼 훌륭한 화가가 되고 싶어. 사실 넬로는 그림 그리기를 매우 좋아했어요. 그림을 제대로 배운 적은 없었지만 우유 배달이 끝나면 매일 그림을 그렸지요. 그러던 어느 날 청소년 미술대회가 열린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파트라슈, 미술대회에서 1등을 하면 나도 훌륭한 화가가 될 수 있을 거야. 넬로는 더욱더 열심히 그림을 그렸어요. 마침내 넬로는 여러 달 동안 정성껏 그린 작품을 미술대회에 냈지요. 넬로에게는 알루아라는 오래된 친구가 있었어요. 알루아는 풍차 방앗간 집의 딸이었어요. 알루아의 아빠인 코제 씨는 알루아가 가난한 넬로와 친하게 지내는 것을 무척 싫어했어요. 어느 날 넬로는 길에서 인형을 하나 주었어요. 그래서 인형을 선물하려고 알루아를 찾아갔지요. 그런데 하필 그날 알루아네 방앗간에 불이 났어요. 집 근처에서 넬로를 본 코제 씨는 화를 냈어요. 넬로, 내가 불을 냈지? 넬로는 아니라고 했지만 코제 씨는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넬로가 불을 냈다며 떠들고 다녔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코제 씨의 말만 믿고 더 이상 넬로에게 우유 배달을 부탁하지 않았어요. 넬로네 집은 형편이 더 어려워지고 할아버지의 병까지 깊어졌어요. 결국 눈이 하얗게 쌓인 추운 날, 할아버지는 하늘나라로 떠나고 말았어요. 그 며칠 뒤 넬로의 집에 집 주인이 찾아왔어요. 집세가 많이 밀렸으니 당장 집을 비워다오. 넬로는 추운 겨울날 집에서 쫓겨나고 말았어요. 드디어 청소년 미술대회의 발표 날이 되었지요. 넬로는 떨리는 마음으로 발표장으로 향했어요. 미술대회에서 상을 받으면 집세를 낼 수 있어. 하지만 발표장에는 다른 그림이 걸려 있었어요. 아, 파트라슈. 마지막 희망이 사라졌어. 넬로는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하염없이 걸었어요. 그런데 함께 걷던 파트라슈가 갑자기 눈 속을 킁킁거리더니 지갑을 하나 꺼냈어요. 코제라고 쓰인 지갑에는 많은 돈이 들어 있었지요. 넬로는 지갑을 들고 알루아네 집으로 찾아갔어요. 아주머니, 이걸 코제 씨께 전해주세요. 그리고 파트라슈를 좀 맡아주시겠어요? 넬로는 파트라슈를 한번 쓰다듬고는 서둘러 알루아네 집으로 나왔어요. 멀어져가는 넬로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파트라슈는 안절부절하다 그 뒤를 쫓아 나갔어요. 넬로는 루벤스의 그림이 있는 성당으로 갔어요. 몸은 꽁꽁 얼었지만 마음은 평화로웠어요. 그때였어요.
멍멍, 멍멍. 파트라슈, 내가 날 찾아왔구나. 그때 환한 달빛이 루벤스의 그림을 비추었어요. 커튼을 젖히자 루벤스의 그림이 나타났지요. 오, 정말 아름다워. 파트라슈, 이제 내 소원이 이루어졌어. 하느님, 감사합니다. 다음날 아침 성당에 온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루벤스의 그림 앞에 소년과 개 한 마리가 꼭 끌어안은 채 죽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넬로, 이제까지 너를 오해해서 미안하다. 코즈 씨와 마을 사람들은 용서를 빌었어요. 넬로와 파트라슈는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답니다.